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 고대사 한나라의 역사 4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반대파를 숙청한 뒤 전제 황제권을 수립한 한무제, 그리고 한무제의 대외원정 바야흐로 시작합니다. 한무제의 중앙집권화 개혁은 비단 육아를 내세운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 경제시절 5초 7국의 난어로 약해진 제후왕들이 모조리 와해된 시점이 무제 때였으며, 무제는 더 이상 지방의 제후왕들을 분봉하지 않고 지방 곳곳에도 황제의 대리인인 지방관을 보내 전 국토를 황제의 직할지로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개국공신의 2세들이 한나라 조정 전체를 장악하고 있던지라 그들의 기득권이 황제권에 부담되어 한무제는 최측근을 양성하기 위해 향거리 선제라는 새로운 인재 채용 방식을 시행합니다. 향거리 선제는 전국에 파견된 지방관들이 유능한 인재들을 추천해서 관료로 등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하급 관리들, 출신이 대귀족이 아닌 사람들 등 아웃사이더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안정적인 기득권의 삶에 빠져 해이해진 주류 귀족들이 아닌 패기롭고 이상적인 꿈을 지닌 아웃사이더들을 대거 기용했던 거죠. 육아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채택하라고 처음 건의한 동중서도 향거리 선제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자신의 재위기에 이름을 붙이는 이 연호 제도가 한무제 때 처음 실시됩니다. 그렇게 동아시아 최초로 실시된 한무제의 첫 연호는 건원, 최고를 세운다는 아주 자부심 넘치는 뜻이었죠.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까지 전부 장악하여 전제 황제권의 정점을 찍은 한무제는 비로소 대외원정에 나섭니다. 한무제의, 아니 한나라의 가장 큰 적은 북방의 흉노족이었습니다. 한고조 유방이 흉노족에게 호되게 깨진 뒤로 한나라는 매년 흉노족에게 세패를 바치고 있었고, 그 세상 악한 여후조차도 흉노족의 선우에게 희롱을 당하고도 참아야 했습니다. 흉노족에게 바치는 세패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한나라 재정 운영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세패를 중단하고 전쟁을 일으킬 순 없었습니다. 힘으로는 도저히 흉노족을 못 이기니까요. 하지만 한무제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던 한무제는 흉노족 원정을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무제가 섣부른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한무제는 결코 흉노를 얕보지 않았습니다. 한무제는 한나라 단독으로 흉노족과 싸워서 이기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 기원전 138년 장건을 지금의 중앙아시아 쪽인 서역으로 보내 동맹국을 찾게 하는 한편 본인은 원정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 장건이라는 사람 기억해주고 계세요? 기원전 133년 한무제는 무려 30만 원정군을 편성합니다. 첫 원정인 만큼 한무제는 신중했는데 왕회라는 신하를 이용해 흉노족의 군신선우에게 거짓 항복을 하게 하고, 군신선우가 왕회를 만나러 내륙 깊숙이 들어오면 매복해서 기습할 계획이었습니다. 거짓 항복을 믿게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으나 한나라 내부로 들어오던 흉노족의 군신선우는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곤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야심찬 1차 원정의 결과는 별 소득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군신선우는 한나라의 도발에 노발대발했고 전쟁은 더 이상 불가피하게 되어 한무제도 반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20대 중후반 혈기왕성한 한무제는 한 번의 실패에 굴하지 않고 기원전 129년 2차 북벌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어차피 흉노족의 군신선우를 건드렸으니 언젠간 쳐들어올 것이고 그 전에 선제 공격하려는 것이었죠. 이번엔 1차 때처럼 많이 동원하지는 못하고 4만 명을 4개 부대로 나누어 흉노족이 있는 고비 사막으로 진격하게 했습니다. 4개의 부대 중 3개의 부대가 흉노족에게 초토화되었지만 유일하게 1개의 부대만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 정도가 아니라 한나라 건국 이래 유례없는 대승리였습니다. 지휘관은 바로 위청이었죠. 위청은 한무제의 대표적인 명장이었습니다. 위청은 아버지가 위청 어머니와 간통해서 낳은 아이로 어머니가 워낙 천출이라 위청도 신분이 상당히 미천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고 시킨 일이 양치는 일이었고, 조금 있다가는 한무제의 누나 시중 드는 일을 하는데 거의 종이나 다름없었죠. 한무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황후와 점점 사이가 나빠지자 동생 가엾게 여긴 한무제 누나가 자기 시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시녀에게 뿅 간 한무제는 그녀를 바로 후궁으로 삼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위자부, 바로 위청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여동생이 후궁이 됐는데 언제까지 종으로만 살 수 없던 위청에게 한무제가 그래도 후궁의 오빠니까 한미양 군인관직을 주었습니다. 같이 어려서 개고생하던 위자부는 한무제에게 오빠 위청을 잘 봐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고, 위자부에 빠져있던 한무제는 위청을 특급 고속 승진을 시켜주었습니다. 위청은 낙하산 중에 낙하산이라 군부 내에서도 시선을 곱지 않았는데 한무제의 2차 흉노 원정 때 혼자서 혁혁한 공을 세우며 일약 한나라의 영웅으로 성장합니다. 한무제도 본인의 자존심을 세워준 위청을 총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27년
흉노족이 한나라의 국경을 다시 침범해오면서 국경 지역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한 무제는 위청을 보내 방어하게 했으며 방어에 승리한 후에는 기원전 126년 더 북쪽으로 진군하라는 지시를 내려 3차 원정에 나섭니다. 이때 위청은 3만의 병력으로 고비 사막에서 1만 명을 살상했으며 수천 명의 포로를 잡고 소와 양 등의 가축 100만 두를 노획했습니다. 한 무제는 3차 원정 때 위청이 넓혀놓은 영토에 삭방군이란 특수 군사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이후 흉노와의 전쟁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았죠. 기원전 124년에는 군신선우의 뒤를 이은 흉노족의 새로운 선우 이치사 선우가 한나라로 또 쳐들어오자 이번에도 위청이 삭방군을 기지로 방어에 성공한 뒤 더 북상하여 우현왕이라는 흉노의 부족장을 죽이고 남녀 1만 5천여 명을 포로로 잡으며 4차 원정도 대성공시켰죠. 연이은 공로로 한 무제는 위청에게 막대한 상을 하사했으며 심지어 한때 위청이 모셨던 한 무제의 누나 평양공주와 혼인합니다. 이후 5차, 6차까지도 위청은 흉노족을 격퇴하며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위청은 정벌 전쟁 때 늘 데리고 다니던 조카가 있었습니다. 바로 곽거병인데요. 이 젊은 패기의 곽거병은 항상 선봉장을 자처하며 흉노족 진영을 종횡무진 누볐다고 합니다. 첫 원정 당시 곽거병의 나이가 18살이었는데 딱 800명만 데리고 흉노 부족들이 개박살 냈다고 합니다. 다른 부대들은 고전을 면치 못할 때 곽거병의 부대만이 기련산에서 수급 3만을 베며 전세를 역전시킨 적도 있었죠. 흉노의 5왕들이 곽거병이 무서워 투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곽거병은 비록 젊었지만 크고 작은 전투에서 계속 공을 세우니 곽거병도 삼촌 위청만큼이나 이름을 알렸죠. 사실 한무제는 유능하지만 사람이 겸손하고 신중의 끝판왕인 위청보다는 과감하고 물불 안 가리는 곽거병을 더 총애하기도 했습니다. 곽거병은 고작 21살 때 군부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한 무제의 흉노 원정에서 최종전,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전투입니다. 기원전 119년 7차 원정이었던 막북전투죠. 한 무제는 더 이상의 전벌은 없을 거라는 각오로 아주 작정하고 10만 병력을 모은 다음 위청과 곽거병에게 각각 5만씩 이끌게 했습니다. 위청은 흉노의 메인 부대인 이치사 선호의 부대에 집중하겠다며 포로 신문 후 이치사 선호의 부대가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치사 선호도 한나라군의 총사령관인 위청부터 공략할 생각이었고 한나라군이 원정으로 오는 입장에서 사막까지 오면 지칠 것이라 판단해 자신있게 이치사 선호와 위청의 부대가 각각 사막에서 맞붙습니다. 보스 대 보스의 대결인데 위청은 특유의 신중한 전략으로 이치사 선호의 부대를 포위하는 데 성공, 이후로는 일방적인 학살을 시작했고 흉노군 1만 9천 명이 전사합니다. 이치사 선호는 겨우겨우 수백 개의 기병을 데리고 포위를 탈출합니다. 위청의 대승리였지만 이치사 선호는 생포하지는 못했죠. 한편 다른 5만의 부대를 이끌던 곽거병의 한나라 군대는 다른 방면에서 어떻게 싸우고 있었을까요? 위청이 이치사 선호와 고비 사막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곽거병은 거침없이 위로 북상했고 무려 2,000리를 행군, 고비 사막을 뚫고 그 위쪽까지 진격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느냐고요? 러시아 바이칼 호수까지 올라갑니다. 이 사이에 셀 수 없을 정도의 흉노 부족장들이 투항했고 무려 흉노족 7만 명을 참수합니다. 보급은 현지 흉노족을 약탈해서 조달했습니다. 전형적인 흉노족 전술로 흉노족을 박살낸 거죠. 이 전투가 막북전투입니다. 위청과 곽거병이 지휘한 한 무제의 흉노 원정으로 흉노족은 너무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막북전투로 흉노족 전체가 고비사막 이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북전투라고 부르는 거죠. 막은 사막, 즉 고비사막을 의미하며 막북이란 고비사막의 북쪽을 뜻하거든요. 심지어 흉노족은 질이 멸렬하여 몽골 초원에 자리를 잡은 동흉노와 중앙아시아로 넘어간 서흉노로 찢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대승리였고 이래서 한무제 하는 거며 그 앞엔 위청과 곽거병이 있었습니다. 막북전투를 기점으로 곽거병의 재산이나 직위가 위청을 훨씬 능가하게 됩니다. 한무제가 절대 한 사람에게만 절대적 힘을 실어주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일례로 위청과 동급의 장교 이광이라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다 잘 안 풀리는 이광은 위청을 시기했습니다. 어디 양이나 치고 시중이나 들던 애가 낙하산을 오더니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나가니까요. 한 무제마저 대놓고 이광을 무시하자 이광은 수치심에 자결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광의 아들이 위청을 찾아가 위청을 폭행했답니다.
착한 위청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게 된 곽거병이 그대로 이광의 아들을 찾아가 죽여버렸다죠. 감히 우리 삼촌을. 곽거병은 한 무제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곽거병이 그렇다고 삼촌을 무시하거나 거드름을 피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곽거병은 대체 전선에서 무슨 전략 전술을 쓰길래 단기간에 어마무시한 성과를 내는지 한무제가 한 번은 물어봤답니다. 곽거병은 전술을 쓰지 않는 게 전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천재는 요절한다고 곽거병은 30살을 채우지 못하고 죽습니다. 한 사람에게 절대적 권력을 주지 않은 한무제였기에 만약 곽거병이 오래 살았더라면 둘 사이가 어떻게 변했을지도 또 모르는 거죠. 참, 한무제가 본격적인 흉노원정에 나서기 전에 동맹국 찾아오라고 서역,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로 보낸 장건이 기원전 125년 13년 만에 귀국합니다. 그것도 출발할 때는 100명에 달했던 인원이 돌아올 때는 겨우 2명뿐이었죠. 한무제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물어보자 사연인즉슨 장건은 갈 때 흉노족들에게 붙잡혀 1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겨우 탈출했다가 돌아올 때 또 흉노족들에게 잡혀서 1년 고역살이를 하다가 겨우겨우 도망쳐 나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원래 목표했던 대월지국으로 가기는 갔는데 대월지국에서 흉노족이 무섭다고 흉노족이랑 싸우기 싫다는 겁니다. 고생만 하다가 귀국한 장건은 한무제에게 오선이라는 유목국가와의 동맹을 추천하고 이를 위해 다시 오선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또 동맹이 실패합니다. 대신 장건은 다시 한나라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한나라를 알리고 한나라와의 국교를 성사시킵니다. 장건이 처음 개척했던 이 길을 통해 이후로도 수백 년간 서역과 중국이 끊임없이 교류하게 되는데 당시 가장 귀한 물품이 비단이었습니다. 이 비단이 중앙아시아를 통해 서아시아를 통해 로마로 가면서 매우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데 19세기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호펜이 장건이 개통한 이 길을 비단이 오고 간 길이라고 해서 이 길을 실크로드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 실크로드가 한무제의 산물이었던 겁니다. 기원전 133년에서부터 119년에 이르기까지 20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총 7차례의 흉노 원정 결과 흉노족을 고비사막 위쪽으로 쫓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토록 긴 대외 원정은 한나라 국가 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 한 번만 해도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이 소모되죠. 따라서 한무제는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새로운 경제 정책을 고민하고 있었고 그렇게 상홍양이 등용됩니다. 상홍양은 상인 집안의 아들로 셈을 워낙 잘하기로 유명해 일찍이 국가관청에서 일하다가 한무제의 눈에 발탁되어 일종의 재정장관으로까지 진급합니다. 막북대전 1년 전이었던 기원전 120년 한무제가 한창 막북대전을 구상하고 있을 때 국가 예산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보니 상홍양에게 자문을 구했고 상홍양은 염철 전매제를 제안했습니다. 많은 감론을 바 끝에 막북대전을 코앞에 둔 기원전 119년 실시된 염철 전매제는 중국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랍니다. 염철 전매제란 그간 민간에 맡겼던 소금 산업과 철 산업을 더 이상 민영화하지 않고 궁영화한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소금과 철이라니 한 사회를 운영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잖아요. 소금과 철 공장을 국가관청에 귀속시키고 중개업자와 공급자들도 전부 공무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금과 철을 국영화하니 그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나중에는 술 산업도 국영화해버리죠. 한무제 때의 염철 전매제가 선례가 되고 그 효과가 국가 예산에 얼마나 강력한지 아니까 이후 모든 중국 왕조들은 적어도 소금만큼은 전부 전매제, 즉 국영사업으로 운영합니다. 소금 사업을 국가가 독점하고 민간 상인들의 소금 장사를 금지하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밀수가 성행합니다. 지하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사에서 중국의 역사를 뒤바꾸는 사건에는 늘 그 시작이 불법 소금 장수들로부터입니다. 앞으로 중국사를 접하실 때 이 불법 소금 장수들에게 한번 집중해보세요. 당시 베트남에는 조타가 만든 남비엣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초반에 남비엣과 한나라의 사이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비엣의 아잉부엉 왕 때 남비엣의 국론이 분열되는데 아잉부엉의 어머니가 한나라 사람이었고 한무제는 그 아잉부엉의 어머니 규씨를 통해 남비엣에 강력히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죠. 그러나 승상, 여가로 대표되는 남비엣 현지인들은 자주권을 원했고 남비엣은
친한파와 반한파로 나뉩니다. 이때 왕의 모후 규씨와 친한파가 반한파의 승인 없이 제멋대로 한나라 군대의 주둔을 허용해주자 분노한 여가와 반한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규씨를 죽이고 끼엔득을 새로운 국왕으로 옹립했습니다. 반한파가 득세한 남비엣을 한무제가 가만둘 리 만무했고 가뜩이나 흉노족 토벌하고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때 기원전 112년 한무제는 노박덕 장군과 양복 장군에게 10만의 병력을 주어 남비엣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한무제는 멸망시킨 남비엣의 영토를 7개의 군을 설치하여 다스렸습니다. 마치 나중에 한무제가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한사군을 설치한 것과 같은 거죠. 한무제는 기원전 110년 2개의 군을 추가해 총 9개의 군을 만들고 교지자사부를 만들어 9개의 군을 총괄하게 했습니다. 남비엣을 멸망시킨 정벌군은 기왕 내려간 김에 윈난성, 구이저우성, 스촨성 등 기존 황하 문명의 중화권에서 멀찍이 떨어진 서쪽 지대의 여러 소수민족들을 전부 평정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6개의 군을 설치하죠. 이렇게 북쪽의 흉노족에 이어 남쪽의 베트남, 서쪽의 소수민족들을 정벌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동쪽의 고조선이었죠. 상홍양의 염찰 전매제로 많은 국가 예산을 충당했으나 막북전투와 남비의 정벌은 그 충당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 예산이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만성적인 적재 재정에 고민하던 상홍양은 균수법과 평준법을 실시합니다. 균수법이란 국가가 각 지방에서 물자를 조달하는 그 루트에서 중간 브로커들을 싹 없애고 일종의 세금 형태로 국가에서 수취한 뒤 그렇게 모은 물자를 특정 품목이 필요로 하는 지방에 파는 경제정책입니다. 평준법은 물가 조절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전 물자에 대한 가격을 규제하는 동시에 그 차익을 국가가 가져가는 형태죠. 염철 전매제부터 균수법과 평준법 등 새로운 경제정책의 목적은 딱 하나, 국가 예산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한무제는 오수전이라는 화폐를 만들어 상홍양의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편 한무제는 고조선의 국왕 우거왕도 마찰을 빚고 있었습니다. 우거왕은 고조선의 전성기를 이룩시킨 왕으로 적극적인 개방 정책으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또 다른 곳으로 전파시키며 중개 무역으로도 막대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나라들이 한나라에 조공을 할 때도 고조선이 중간에서 가로막기도 하는 등 우거왕의 자신감은 대단했고 점점 한나라에게도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더니 아직까지는 한나라의 영토였던 요동을 선제 공격합니다. 한무제는 5만 병력을 동원해 순체와 양복을 내세워 고조선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순체는 육로로 요동을 통해 고조선으로 진격했고 양복은 산둥반도에서 수군으로 보급 업무를 위해 고조선으로 향했습니다. 전형적으로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때 쓰는 루트죠. 그런데 한나라군은 고조선과의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한무제는 협상으로 끝낼 생각이었는데 고조선의 우거왕은 전쟁을 원했습니다. 아무리 고조선이 이기고 있는 전세여도 화친을 거절하고 전쟁을 재개한 우거왕의 선택은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고조선 내부에도 주전파와 주화파로 나뉘었는데 전쟁을 원치 않았던 주화파들이 우거왕을 살해한 겁니다. 주화파들은 화친을 다시 원했으나 정작 이번에는 한나라 측에서 원치 않았고 한나라군은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을 포위, 살해된 우거왕의 아들이 투항하고 한나라군은 우거왕의 아들을 내세워 백성들에게 항복을 자극하면서 왕검성의 성문이 열렸고 기원전 108년 고조선도 멸망합니다. 한무제는 베트남 전벌 때처럼 멸망한 고조선의 영토에 낭랑, 현도, 임둔, 진번군 총 4개의 한사군을 설치하죠. 이 중 낭랑군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토착 현지인들의 반발로 금세 무너지기는 합니다. 고조선을 끝으로 한무제는 동서남북 모든 원정을 마무리합니다. 한무제 시기 중요한 또 한 사람이 사마천입니다. 사마천의 아버지는 천문과 역법을 연구하는 총괄자였고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한나라 전국을 여행 다니며 식견이 굉장히 풍부했다고 합니다. 워낙에 여행을 많이 다니며 28살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부터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마천도 한무제의 정벌전에 참여하기도 했고 아버지와 비슷한 관직을 역임했죠. 여행 경험이 풍부하고 보고 들은 식견이 넓다 보니 과학적 지식과 재능이 출중했겠죠. 그런 사마천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흉노족 원정에 성공한 한무제였지만 간간히 흉노족들은 계속 사막을 내려와 국경을 침탈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릉 장군이 흉노족에게 투항했는데 분노한 한무제가 이릉의 가족들을 몰살해버리려고 하자 이릉의 친구였던 사마천이 이릉을 변호해버립니다. 이릉을 변호한 자체만으로 또 화가 난 한무제는 사마천을 파직시키고 하옥시킨 뒤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사마천은 한무제에게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성기를 자르는 궁형을 자처합니다. 한무제는 받아들였고 사마천은
네, 그렇게 됩니다. 이토록 비굴한 삶을 살 정도로 사마천은 죽고 싶지 않았나 보구나 싶지만 사마천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사마천의 아버지가 중국의 모든 역사를 총망라하는 책을 집필 중이었는데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고 사마천에게 남은 책의 완성을 맡긴다는 유언을 남깁니다. 사마천은 어떻게든 이 역사서를 완성하고 싶어 했고 차마 죽을 수가 없어서 궁형을 자처했던 거죠. 그리고 기원전 92년 마침내 사마천은 130여 권의 모든 중국사를 집대성한 여지껏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서를 완성하니 이름하여 사기입니다. 사기는 동양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서를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동아시아에서 모든 역사서의 모델이 된 책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고려시대에서도 한국판 사기를 만들겠다고 김부식이 집필한 게 삼국사기인 것처럼요. 아무리 염철 전매제니 오수전이니 균수법이니 평준법이니 해도 한 무제의 대외 원정은 도저히 커버가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빠져나갔습니다. 한 무제 이전 할아버지 문제와 아버지 경제 때에 쌓아놓았던 그 튼실했던 국가 예산이 전부 고갈나버렸죠. 전쟁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화려한 궁궐과 진시황릉에 버금가는 자신의 무덤을 만들겠다며 무리한 토목공사로 국가 예산은 더 파탄이 나버렸고 백성들의 삶은 더 피폐해집니다. 또 육아와 법가의 교묘한 활용술로 어느 정도 황제권을 강화해놓은 한무제였지만 말년의 한무제는 갑자기 도교와 사이비 종교에 흠뻑 빠지더니 봉선의식과 각종 쓰잘데기 없는 대규모 종교 행사들을 괴차하기도 했죠. 그 비용 다 백성들 고혈자 내는 거잖아요. 한 무제의 제위가 54년으로 한나라에서의 제위 기간이 가장 긴 황제인데 그 긴 기간 사치벽을 고치질 못했으니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해졌으니 한 무제 말기 한나라의 상태는 어땠겠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한 무제 말기 경제력이 파탄나 온 백성이 유랑민이 되고 그 절반은 죽었으며 풍년이 들어도 기아를 면치 못해 서로 아이를 바꿔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한 무제 이후 한나라는 급격하게 쇠퇴하는데 이래서 어느 나라든 정복군주를 평가할 때는 정복군주 그 다음 세대를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뛰어난 정복군주는 다음 세대까지 영광이 이어지지만 제멋에 취한 정복군주는 그 군주가 죽으면 그 영광도 빠르게 쇠퇴하는 법이죠. 그의 아들이 8대 왕제 한 소제로 즉위합니다. 소제는 어린 나이에 즉위하고 요절하여 제대로 된 시호를 못 받은 황제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한나라의 3대 4대 황제가 그런 경우로 전소제, 후소제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8대 황제 한 소제는 한자가 다릅니다. 정식적인 시호가 맞죠. 그런데 한 소제는 한 무제의 막내 아들입니다. 어떻게 막내가 다음 황위를 이을 수 있었을까요? 기원전 91년 승상 공손화와 한무제의 황후였던 위황후가 거대한 국가 예산을 횡령한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위황후가 바로 위자부로 위청의 여동생이었죠.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위자부에 푹 빠진 한 무제였으나 시간이 지나며 애정이 식었고 무엇보다 오빠 위청과 조카 곽거병이 워낙 활약을 많이 해서 이 집안의 위상이 남달랐습니다. 곽거병은 요절하고 위청도 죽은 시점이라 위씨 집안은 그저 명문 가문일 뿐이었습니다. 한 무제는 절대 한 사람 혹은 한 가문에게 영원한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위씨 가문을 벼르고 있던 한 무제에게는 싹을 쳐낼 명분이 되었죠. 가뜩이나 비리 게이트를 흉흉한 때에 승상 공손화와 위황후의 친딸 양석공주의 불륜 스캔들이 터졌고 양석공주와 친자매였던 제읍공주마저 한 무제를 저주하는 인형을 만들고 구술했다는 소문까지 나돕니다. 저주 인형을 만들어 굿을 벌이는 행위를 무고라고 하죠. 한 무제는 공손화의 가문과 더불어 친딸 양석공주, 제읍공주를 모두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한 무제의 건강이 좋지 못하자 평소 위씨 가문을 견제하던 대신들이 자작극으로 아직 위황후와 그 일파가 한 무제를 저주하는 무고를 하고 있다고 조작을 했고 불똥이 언제 튈지 몰랐던 위황후의 아들 바로 한 무제의 장남이었던 황태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일시적으로 궁궐까지 장악했으나 5일간의 접전 결과 반란은 진압되었죠. 황태자는 처형되고 위황후도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이 사건이 무고의 화인데 이렇게 황태자 자리가 비어버렸고 다른 황제들도 몇 명은 병으로 사망해버렸죠. 다른 아들들이 있었는데 모두 한 무제가 봤을 땐 무능해 보여서 차라리 막내를 황태자로 삼아 기원전 87년 막내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혹시 막내가 황제가 됐을 때 친모가 태후가 되어 국정을 농단할까 우려했던 한 무제는 눈을 감기 직전 자기 후궁이자 태자의 친모를 죽여둡니다. 다만 한 소제는 아직 나이가 어려 보필해줄 대신들이 필요했고 한 무제는 각광, 김일제, 상관걸 등에게 아들을 부탁했죠. 세 사람 모두 무장 출신으로 한 소제를 보필하며 실세 3인방이 됩니다. 이를 탐탁치 않아 하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한 무제 때 재정부 장관이었던
상홍양이었습니다. 상홍양은 한 소제 때 일종의 부총리라고 할 수 있는 어사대부까지 오르거든요. 한나라 조정은 점차 각광과 상홍양의 대립구도로 나뉘죠. 기원전 81년 곽광 등의 세력들이 과거 상홍양의 제안에 따라 실행되었던 염철전매제, 평준법, 균수법의 실효를 문제 삼으며 모든 정책의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상홍양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상홍양과 그 일파는 염철전매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이 논쟁을 염철회의라고 합니다. 실제 염철전매제가 실효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염철회의는 곽광 세력과 상홍양 세력의 정치적 대립이었던 동시에 지방 분권의 자율권을 보장해달라는 새로운 사회적 목소리와 강력한 중앙정부의 힘을 대변하던 논쟁이기도 했습니다. 염철회의에 대한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한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논쟁이었죠. 기원전 80년에는 자신의 황제가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소호제의 형 각광과 대립하던 상홍양, 그리고 각광과 같은 편이었지만 대립하게 된 상광걸 등의 반란을 일으키지만 정보가 누설되어 실패합니다. 이로써 각광의 정적이었던 상홍양, 상광걸 모두 처형되었죠. 이제 조정은 곽광의 것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곽광은 천재 전술가 곽거병의 이복 동생입니다. 그러나 곽광 자체는 유능했던 인물이라 아직 부족한 한 소재를 보필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해 갑니다. 단 한 소재는 기원전 74년 21살의 어린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없었고 각광은 한 소재의 조카 유하를 9대 황제로 옹립했으나 워낙에 제멋대로고 문란하게 짝이 없어서 곧바로 각광이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그러곤 무고의 화때 죽은 황태자의 손자를 10대 황제 선제로 옹립했습니다. 각광은 황제를 폐위시키거나 옹립할 정도로 권력이 막강했고 선제 즉위 3년 후에는 딸을 선제와 혼인시키며 황제의 장인어른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곽광은 나이 들어 사망하는데 곽광이라는 큰 대들보가 사라지자 권력을 누려오던 곽씨 가문의 악행이 시작되었죠. 곽광을 믿었을지언정 곽씨 가문의 학정에는 참지 못했던 선제는 곽씨 가문과 정치적 대립을 합니다. 선제는 조정을 반곽씨 세력으로 대체했고 또 곽광의 딸이었던 아내가 아니라 전 아내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황태자로 임명했죠. 여기에 자기 이전 아내가 곽씨 가문에게 독살되었다는 소식에 분노했고 곽씨 가문은 에라 모르겠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으나 사전에 누설되어 곽씨 가문 전체가 풍비박산이 납니다. 선제는 굉장히 유능한 황제였습니다. 민생 방면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부정부패에 대해선 매우 엄했죠. 더불어 강력한 중앙정부의 힘을 주장하는 신하들을 배치하고 지방 분권을 원하던 대신들은 멀리했으며 점차 성장하던 지방 호족들을 경계했습니다. 선제 역시 강력한 중앙정부를 추구하던 황제였죠. 후대의 사람들은 선제의 치세를 과거 문제나 경제 치세 때보다 더 평화로웠고 안정된 사회였다고 평가한답니다. 한 무제 때 개 박살난 흉노는 고비 사막 이북 몽골 초원에서 조금씩 세력을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점점 분열되고 있었는데 이미 앞서 흉노는 서흉노와 동흉노로 나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중 동흉노의 호하냐 선우가 한나라 황제에게 입조하여 흉노와 한나라의 조공관계를 맺습니다. 그러곤 동흉노와 한나라가 연합해서 서흉노를 격퇴한 적도 있었죠. 호하냐 선우는 명목적 군신관계를 인정하는 대신 정치적 독자성을 보장받고 황제의 하사품이란 이름 하에 막대한 물자를 얻을 수 있었죠. 기원전 67년 한 선제가 죽고 아들 한 원제가 11대 황제를 즉위했는데 한 원제 때 흉노족과 관련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왕소군 일화죠. 한 원제는 어마어마한 호색한이었는데 후궁이 하도 많아서 매일 후궁들의 초상화를 보면서 그날 밤은 누구와 동침할 것인지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후궁들은 어떻게든 황제의 승은을 입고 싶어서 화가에게 뇌물을 바쳐 실물보다 더 예쁘게 그려달라고 했던 반면 워낙에 얼굴에 자신감이 있던 왕소군은 화가에게 뇌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괘씸하다고 생각한 화가는 일부러 왕소군의 초상화를 못생기게 그려서 한 원제의 눈밖에 났다고 하죠. 기원전 33년 한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호하냐 선우가 한나라 황제에게 정기적으로 입조를 하러 왔을 때 호하냐 선우가 양국의 평화를 위해 한나라 여인 한 명과 혼인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흉노의 호하냐 선우는 좋은 파트너였기 때문에 한 원제는 흔쾌히 자기 후궁들 중 한 명을 보내기로 했고 그래도 예쁜 후궁은 보내기 또 싫어서 이 가급적 못생긴 후궁을 물색하던 중 화가가 작정하고 못생기게 그린 왕소군의 초상화를 보고는 왕소군을 호하냐 선우에게 보내기로 했답니다. 왕소군을 호하냐 선우에게 보내는 날
왕소군의 실물을 처음 본 원제는 그 화가를 처형시켰답니다. 반면 왕소군은 호아녀 선우와 혼인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고, 무엇보다 유목민족들에게 한나라의 문화를 전파해주어 흉노족을 문명화하는 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왕소군은 비파라는 악기 연주에 능했고, 왕소군이 악기를 켜면 지나가는 기러기가 왕소군의 미모와 연주 실력에 떨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나라 멸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